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아파트 전셋값 전국 1위 지역이 서울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점포들이 영업시간 단축에 나선 건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시장 경쟁 촉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상품 해지 없이 금융사 간 계좌 이동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방산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전차 수출에 성공한 가운데 올해도 방산을 필두로 철도와 플랜트, 삼각현대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문정은입니다. 부동산 침체기 속 아파트값과 함께 전셋값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값은 2,285만 5천 원으로 지난 1월보다 4.7%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3,411만 3천 원을 기록하며 지난 1월보다 7.8%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3.3제곱미터당 전세 가격 3,486만 5천 원을 기록한 서초구의 전국 아파트 전세값 평균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강남구였고, 이어 동작구 마이너스 7.3%, 강북구 마이너스 6.7%, 송파구 마이너스 5% 등 순으로 내림폭이 컸습니다. 고금리 기조로 전세 수요가 줄고 있는 가운데 강남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남 중심으로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세 가격 하락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에는 지난달 3,375가구 규모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6월 대치 푸르지오 서밋 489가구, 11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6,702가구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3월 서울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4,757만 원으로 1월보다 2.6% 줄었고,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강북구로 1월보다 4.2% 감소한 2,95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구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올해 1월보다 1.8% 하락해 약 8,582만 원, 서초구는 3.6% 내린 8,26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줄줄이 오프라인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 반발이 우려되기도 했는데요. 막상 시행하고 보니 오히려 환영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업계가 오프라인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전국 24개 매장의 영업 종료 시간을 오후 10시로 조정하며 이마트도 영업 종료 시간을 오후 11시에서 10시로 1시간 앞당깁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해 야간에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손님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대형마트는 인건비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영업시간 단축에 맞춰 통상 오후 8시에 시작했던 저녁 할인 시간도 앞당겨졌습니다. 직장인들은 당겨진 저녁 할인 시간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먹거리 할인 타임이 8시여서 원래는 1시간 정도 기다렸어야 됐는데 7시로 당겨져서 그런 기다릴 필요 없이 음식 재료를 살 수 있는 점이 편리할 것 같고 심야 시간대 대형 건물에서 낭비되는 전기 등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작은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대형마트는 필요 없는 전기를 엄청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기업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애초 영업시간이 단축될 경우 퇴근 후 마트 방문을 서둘러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맘카페 등에서는 늦게 매장을 많이 가는데 아쉽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단축을 일부 매장에서만 시범 운영하거나 방문자가 많은 마트는 정상 영업하는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노후 대비에 있어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게 퇴직연금이죠. 하지만 1%대 낮은 수익률을 비롯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오늘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는 처음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기능 강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퇴직금을 적립해 매달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 노후 대비에 관심 갖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적립금 규모는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1.96%로 다른 연금들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간 더 좋은 상품을 내놓으려는 질적 경쟁이 없다는 걸 지목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 간의 적립금 유치 중심의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높은 수익률, 양질의 상품 제공 등 질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시장 경쟁 활성화에 감독 방향 중점을 두고 인프라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입자가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물 이전 방안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도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입자가 더 쉽게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면 금융사 간 경쟁도 본격화될 거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입니다. 또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수익률 낮은 상품은 자체 선별 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하고 합리적 수수료 부과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디폴트 옵션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적립금 운용위원회의 운용 현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증시 조정이 길어지고 배당 매력까지 떨어지며 증권주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 중 유일하게 메리츠증권만은 배당금을 확대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앞으로도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부진한 증시 속 증권사들의 실적이 악화되며 주가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14개 증권사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이번 달 들어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불확실한 증시 상황과 실적 악화에 따른 배당 축소가 증권주의 매력도를 낮췄다고 설명합니다.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고금리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부담들,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담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PF들이 증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 삼성증권과 교보증권은 전년과 비교해 배당금이 반토막 났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등의 증권사들도 배당금을 줄였습니다. 반면 증권업계 중 유일하게 호실적을 기록한 메리츠증권만이 배당금을 확대했습니다. 전날에도 메리츠증권은 보유 중인 자사주 2,186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3월, 6월, 11월에도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며 주주 친화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와 주식 교환을 앞두고 있는 메리츠증권은 앞으로도 주주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5일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증권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며 기존 주주들이 보유했던 메리츠증권 주식은 메리츠금융 주식으로 교환됩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메리츠금융지주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 연결 기준 당기 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방위비 증액과 군 전력 증강에 나서면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 방위 산업 최초로 전차 수출을 이뤄낸 현대로템은 올해 방산을 더욱 키우는 동시에 철도와 플랜트 사업도 꾸준히 키워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나균 산업일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최근 소식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이었죠. 우리나라 K2 전차가 또 호평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던 K2 전차 180대 가운데 5대를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공급한 건데요. 제조사인 현대로템은 지난해 7월 말 폴란드 군비청과 계약을 맺고 K2 전차를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수출 초도분인 K2 전차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2차 공급이 당초 납기 예정일보다 무려 3개월이나 빨랐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인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로부터 조기 납품에 대해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조기 납품으로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이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이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K방산의 해외 수주액은 약 17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3조 원 수준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인데요. 말 그대로 방산업계의 홍황이었던 셈입니다. 실제 현대로템의 경우는 지난해 방산 부문 수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매출 3조 1,633억 원, 영업이익 1,4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0.1%, 영업이익은 83.9% 늘어난 겁니다. 또 방산업계의 훈풍이 지속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광식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폴란드와의 계약으로 수주 잔고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등의 실적은 오는 2025년까지 좋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K2 전차 등 우리나라 무기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로템의 올해 실적 전망치는 매출 3조 6,311억 원, 영업이익 2,12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매출은 14.8%, 영업이익은 44.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주한 대규모 납품 계약이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K2 전차를 필두로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미래 전장에서는 지금과 달리 또 다른 양상의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로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산업계는 미래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군 인력의 생존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무인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발맞춰 현대로템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전기구동 무인 플랫폼을 통해 원격 주행, 경로점 자율주행 등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국내 최초의 군용 무인 차량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우리 군에 정식 납품된 상황인데요. 현대로템은 방위 기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무인 체계 관련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K2 전차 시장의 외연 확대에도 집중해서 방산 매출 비중을 오는 2024년에는 50%까지 늘릴 거라는 계획인데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K2 전차의 세계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전사입니다. 폴란드 외에도 중동, 유럽 등에서 계속적으로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네, 현대로템의 방산 부분 성장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요. 이 방산 쪽 외에도 다른 사업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대로템의 사업 부문은 크게 방위산업과 레일솔루션 그리고 에코플랜트 등 3개 부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레일솔루션 사업의 경우 현재 호주, 퀸즐랜드주 정부와 현지 교통 전문업체 다우너가 진행하는 71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3,300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 참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주가 확정되면 현대로템의 철도 사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로템은 첨단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중심으로 고속열차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연구개발 차량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에는 상용화를 통해 관련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7,100억 원 규모의 한국철도공사 KTX 신규 고속열차 입찰도 따냈습니다. 수소를 기반으로 한 미래 열차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수소 전기 트램 실증 사업을 통해서 올해까지 수소 전기 트램을 개발해서 상용화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입니다. 이후 다양한 친환경 열차를 개발한 후에 미래 시장에 대응한다는 보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철강과 자동차 생산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에코플랜트 사업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이 에코플랜트 부문에서는 이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스마트 물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운반차, 자율주행 로봇, 자동 창고 등 모빌리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운반 설비를 공급해서 물류 효율화를 목표로 관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수소에너지 사업 또한 지속 추진 중인데요. 현대로템은 안정적인 수소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 추출기를 비롯해 수소 충전소, 수소 출하센터 등 수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앞서 납품한 충주 바이오 그린 수소 충전소의 수소 추출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신뢰성도 확보했습니다. 네, K2전차의 폴란드 조기 납품과 실적 전망, 그리고 현대로템의 사업 현황까지 성나근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트진로가 테라 이후 4년 만에 맥주 신제품 켈리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주력 상품인 테라와 함께 투트랙 전략으로 맥주 시장 1위 탈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오늘 새로운 원료와 공법을 적용한 맥주 브랜드 반전 라거 켈리를 선보였습니다. 켈리는 레귤러 맥주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가 목표했던 국내 맥주 시장 1위 탈환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켈리는 덴마크에서 해풍을 맞으며 자란 메가만을 사용하고 일반 메가보다 24시간 더 발화시킨 메가를 2번 숙성시켜 제조한 라거 맥주입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맥주에서 공존하기 힘든 부드러움과 탄산감을 모두 잡았다는 설명입니다. 켈리는 다음 달 4일 첫 출고돼 전국 가정 및 유흥 채널로 동시 판매됩니다. 출고 가격은 기존 맥주와 동일하고 알코올 도수는 4.5%입니다. 하이트진로의 기존 맥주 주력 제품인 테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출시 이후 처음으로 10억 병을 돌파했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약 11% 늘어 역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도 테라의 판매량이 카스를 넘어서지 못하자 투트랙 전략을 통해 시장 1위 탈환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이 꾸준하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 브랜드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소주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 진로이즈백이 젊은 세대 공략에 성공하며 지난해 참이슬과 진로이즈백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존 맥주 브랜드 간 점유율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맥주 시장의 순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기테크노파크가 반월 시와 스마트그린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반월 시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내 19,000개 기업 중 95%는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입니다. 이들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기테크노파크는 2021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한국생산성본부,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과 함께 사업 다각화 지원 플랫폼을 만들고 예산, 비예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5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예산 지원은 기술 이전이나 특허 등록, 출원을 돕는 기술 기반 사업화, 시제품 제작, 제조 혁신 지원 등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비예산 지원은 20개사를 선정해 컨설팅, 필드랩, 기술 기회 탐색 TOD 부분을 일괄 지원합니다. 특히 사업 3년 차를 맞아 올해는 기존 4천만 원이던 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6천만 원으로 늘렸고 올 하반기 IR을 개최해 추가 투자금 확보에 나섭니다.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또 사업화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시제품을 제작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까지 하는 이런 전국에 있는 여러 산업단지에 확산하기 위해서 뭔가 롤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오는 4월 25일까지 사업 다각화 지원 플랫폼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5월까지 기업 선정을 마치면 10월까지 컨설팅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월 시와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 다각화 지원 플랫폼 사업으로 중소기업들이 신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가 오늘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차량부터 기존 이동수단을 뛰어넘는 혁신 기술까지 볼 수 있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전시회 2023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 전 세계 12개국 163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신차와 미래 기술을 뽐냈습니다. 전시 규모는 5만여 제곱미터로 지난 행사보다 100% 이상 커졌고 참가 업체도 60% 이상 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풀체인지급으로 업그레이드한 신형 소나타 D 엣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과 배송 로봇 등을 시연하며 로보틱스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현재 모빌리티와 미래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공간과 컨텐츠를 구성하고 현대자동차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구현하였습니다. 기아는 전기차 EV9의 실차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EV9은 EV6에 이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입니다. 부스의 모든 전시 차량을 전기차로만 꾸려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능케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전동화 전략의 선봉에 설 신차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벤츠는 새로운 전동화 전략 모델 두 종인 전기 SUV 더 뉴 EQE와 전기 세단 더 뉴 메르세데스 AMG EQE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BMW는 iX5 하이드로젠 프로토타입을 비롯해 순수전기 플래그십 세단인 뉴 i7, 첫 소형 순수전기 SAV 뉴 iX1, i4 M50 등 순수전기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동화 전환 추세에 발맞춰 서울 모빌리티 쇼에 참가한 기업들이 기존 이동수단을 뛰어넘는 모빌리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한국 경제가 생산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2050년 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전세대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산지 쌀값 하락으로 벼농사 순수익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